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며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파혼했던 일이 떠올라 글을 써봐요.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와는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중한 사이였답니다. 첫눈에 반했고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저희는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거라면 반기부터 들고 아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조정하려 들던 예비 시모의 만행 때문에 파혼하게 됐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 자존감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파혼은 제 인생 중 가장 잘한 일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준 예비 시모에게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마보이였던 그와 결혼했더라면 제 인생은 지옥이었을 테니까요. 저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형편없는 예비시모 때문에 어쩌면 저희 집안까지도 쫄딱 망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영어 회화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첫 수업에서 마주쳤을 때 스파크가 튀었고 사귀기까지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저희는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생겼어요. 우연히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나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왜 동갑이라고 말했냐고 물어보니 나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더군요. 원래 저는 연하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1살이라도 어리면 남자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콩깍지가 씌인 상태라서인지 그것조차 귀엽게 보였고 웃기게도 그에게 더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나이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죠.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취직을 준비하는 중이라 데이트 장소는 늘 도서관이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밖에서 데이트하면 제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곤 했죠. 남자친구에게 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를 아주 좋아했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2년 가까이 그의 곁을 지켰고 그 사이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뒷바라지만 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고 했지만 모두의 염려와 다르게 남자친구는 취업하자마자 먼저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꽃다발과 반지를 내밀며 제게 프로포즈 한 거였어요. 단란한 집안으로 시집가는 게 꿈이었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간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와 잘 지내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낯빛부터 변하는 예비시모의 모습에 이 결혼이 쉽게 성사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네? 올해 30이라고 했니?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두르려고. 애도 낳아야 하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0이면 오늘 임신해도 낳으면 31일 텐데 언제 신혼 즐기고 언제 애 낳을래? 그건 노산이잖아. 나이 들어서 애 낳으면 애 건강도 안 좋고 지능도 떨어진다고 하던데 너희 그건 알고 하는 말이니?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출산 경험 있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만 35부터 노산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친구들이 벌써 애를 다 낳았어? 우리 아들 친구들은 이제 막 취업한 애들 뿐인데 말이야. 나이 차이가 이렇게 티가 나네. 아들, 네 친구들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 때 너 혼자서 죽도록 벌어다 마누라한테 가져다 바치고 싶니?
혹시라도 결혼하자마자 덜컥 애라도 들어서 봐라. 너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나보다 여자친구가 훨씬 더 돈 잘 벌어. 걱정도 많으셔? 그거야 너보다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니? 아들, 너 벌써 엄마 앞에서 여자친구 감싸고 돌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내 눈에 제가 예뻐 보이겠니?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번다는 거야? 돈을 잘 번다는 소리에 예비 시모가 눈을 번뜩이더군요. 중소기업에서 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바로 일 시작해서 대학교는 따로 가지 않았어요. 그럼 너 고졸이라는 거야? 명문대 나온 내 아들이랑 고졸 비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한마디로 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전 예비 시모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아도 그렇게 키울 생각이다 보니 예비 시모의 반응이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상사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월급도 많다는 걸 보니 돈 참 쉽게 버는구나. 나중에 집에 들어앉아서 내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펑펑 써댈까봐 벌써 겁나네.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돈은 귀한 거라고 가르쳐 주셔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쉽게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고요. 집은 어디라고 했지? 본가는 경기도고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아우, 경기도? 경기도면 교통편도 안 좋을 텐데 어떻게 출퇴근을 하신다니? 아우, 하긴 요새 서울 집값이 좀 비싸지. 아무나 살기 어려운 곳이니 돈이 없으면 서울 밖으로 나가야지 뭐. 예비 시모는 별의별 것을 다 트집 잡았습니다. 마치 저희 집안과 급을 나누려고 하는 느낌으로 말이에요. 바깥 일하더라도 애 아침은 꼭 챙겨주거라? 제가 알기로 원래도 아침 안 챙겨 먹는다고 들었는데요. 결혼해서는 챙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집안의 기둥이 쓰러져봐 어떻게 되겠어?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지아비를 잘 섬겨야 하는 법이야. 요새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싶었지만 그건 남자친구와 따로 상의할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뭐 하시니? 장사하세요. 장사? 아이고, 하필 자영업하는 집안이냐? 내가 사업하면서 말만 뻔지르게 하고 사기꾼 같은 자영업자들을 한둘 만나본 게 아니거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사돈 뗄 뿐이 자영업자야? 아유, 좀 그렇긴 하네. 예비 시모는 대놓고 싫은 태를 팍팍 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 결혼을 그만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잘만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착실하게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 공장은 말이다. 이번에 큰 건수 하나 잡았거든? 곧 살림살이 확 나아지고도 남을 거야. 그러고 나면 너희 집이 우리 집안보다 급이 맞으려나 모르겠구나. 원래 수준이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야 좋은 법이거든. 그 말을 들으니 전에 남자친구가 해줬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외가 쪽에서 운영하는 공장은 해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인데 지방에 있는 공장은 예비 시모의 아버지가 맡아서 운영하시고 예비 시모는 서울에 작게 사무실을 차려 영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욕하다니요. 그냥 제 흠을 잡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아직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중산층은 됐어요. 아버지 명의의 집이 서울에 4채나 있으니 당연한 거였죠. 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읽어놓으신 것에 손 내밀고 싶진 않았지만 저희 아빠는 만약 사회초년생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면 그 집 중 한 채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겠다고 했답니다. 부모님의 것이 제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일단 받고 차근차근 갚아나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당부하신 게 있으니 그런 말조차 남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어릴 때 동네에 돈 많은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한테 나쁜 일이 생길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부모님은 집안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에 예민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처가에서 도움받은 걸 남자친구가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비 시모와의 첫 만남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문제 삼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했죠. 사실 그동안 제가 나이가 있으니 이러다 홍기를 놓치는 게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제법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가정사가 있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는 신념을 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막말하는 시모도 모자라 알코올 중독인 시부까지. 하지만 막상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그 결심은 외면하게 되더군요. 부모님이 늘 집안 환경 무시 못하니 온전히 자란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던지라 걱정되긴 했지만 혹여나 알게 되시더라도 설득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제 선택을 믿어주시는 분들이셨으니까요. 긴 고민 끝에 저희는 예비시모만 모시고 상견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답니다. 계속 고민하던 부분을 해결하고 난 뒤 저희는 1박 2일로 강릉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나게 데이트하고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다가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건 지금 생각해보면 천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남편이 아닌 그 쓰레기 놈과 결혼했을 테니까요. 너 그 늙은 년이랑 하루 자고 내일 오겠다는 소리야? 여행 온다고 했잖아. 저녁은 먹었어? 네가 없는데 무슨 맛으로 먹어? 기껏 키워놨더니 늙은 년이나 감싸고 돌고. 아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도 밥은 드셔야지. 내가 엄마 좋아하는 육회라도 시켜서 보낼까? 그냥 네가 오면 되잖아. 밤이니 차도 안 밀리겠다. 강릉에서 서울까지면 차 타고 2시간이면 되잖니. 술 마셔서 못 가. 내일 일찍 갈게. 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덜컥 애라도 생기면 발목 잡히는 거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서 애 생길 때까지는 혼인신고도 안 한다더라. 너도 살아보다 아닌 것 같으면 갈라서야 하니까 적어도 1년 뒤에나 애 낳는 거로 해. 애 출생신고할 때 혼인신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결혼도 전에 이혼을 걱정하다뇨. 아무리 본인 아들이 소중해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저 염려가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자면서도 솔직히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알겠어. 나 졸리니까 그만 끊자, 엄마. 요새 길거리에 채이는 게 대절인데 코졸이면 머리가 얼마나 비었을까? 아휴, 내 아들 좋은 유전자 그 늙은 년이 다 깎아먹는 거 아닌지 몰라. 너는 여자를 고르면 잘 고를 것이지 왜 그딴 거 골라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니? 이미 상견례 장소도 잡았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엎으면 그만이지. 상견례가 대수야? 그리고 고졸에 너보다 나이 많은 거 미리 알았으면 인사 오라고도 안 했어. 힘들게 키워서 늙은 년 좋은 일만 생기게 생겼잖니. 속 터져. 저를 싫어하시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말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를 늙은 년이라고 부른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남자친구가 그 이상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만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가 끊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가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도 나 늙은 년이라고 부르셔? 그렇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애칭 같은 거로 생각해.
애칭? 무슨 그런 애칭이 다 있어?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하시잖아. 제 입장으로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답답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예비시모를 거들기 시작했죠. 결혼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그냥 이해해주면 안 돼? 그냥 말만 세게 하시고 속은 여리신 분이야. 그것도 별뜻 없이 이야기하신 거라고. 우리 엄마 성격상 자기가 싫으면 아예 말도 안 꺼내. 내가 왜 나이로 그런 험한 말을 들어야 해? 늙은 년?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분 나빠. 내가 연상인 게 죄야? 그리고 꼭 우리가 무조건 이혼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가는 우리 결혼 못해. 너도 제발 성질 좀 죽여. 내가 큰 거 바래?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는 한마디면 되잖아. 우리보다 어른이야. 어른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그 소리는 결혼해서도 계속 무시당하며 살라는 뜻이야. 내 면전에 대고 늙은 년이라고 해도 그냥 우스란 소리잖아. 야,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숨 좀 쉬자. 집에 가면 엄마가 난리고 너 만나면 너 난리고 나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단 말이야. 너 결혼해서도 이렇게 바가지 긁어댈 거야? 그럼 나 못 버텨. 엄마 말대로 이혼이라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자친구 때문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늙은 년이라는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엄마 편이나 드는 놈과는 더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우리 파혼하자. 어차피 상견례 장소 정한 거 빼고 한 거 없잖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파혼? 이게 진짜 예쁘다 예쁘다니까 끝까지 기어오르네. 파혼이라는 말에 흥분한 그 자식은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한 대 쳐줬으면 좋겠는데 때리진 않더라고요. 이딴 놈한테 시집가는 건 제 인생을 망치는 거나 다름없다고 여겨졌어요. 나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으면 이해심도 더 깊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할 만큼 했어. 이 결혼 아닌 거 알면서도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었거든? 근데 손찌검까지 하려는 남자랑은 못 살겠어. 언제 맞을지 모르는데 무서워서 살겠니? 내가 때렸어? 손만 올라간 거잖아. 손을 올렸다는 건 언젠가는 나를 때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너희 엄마한테는 폭언당하고 너한테는 폭행당하고. 몰랐으면 몰랐지. 알면서 내가 그 지옥에 왜 들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라면 이런 결혼 하겠어? 야,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네. 상사 허드렛 일만 하면서 쉽게 돈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 저런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이게 무슨 폭언이고 폭행이야. 알겠으니까 파혼하자고. 그동안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맞선 자리 들이대도 계속 무시하고 너만 봤어. 그런데 뭐? 파혼? 나만큼 너 값쳐줄 남자가 있을 것 같아? 왜 네 주제를 몰라? 나이도 많은 게 짜증나게. 그 자식은 또 한 번 때리는 척 위협했습니다. 자신은 예비시모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제야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내가 어디 가서 나이 팔아먹고 올 수도 없고 시댁에 잘 보일 목적으로 가방끈 길게 만들겠다고 이 나이에 대학 갈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맞선 시장에서 입맛에 맞는 며느리 골라서 들이시라고 해. 우리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잘 보나 몰라.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겠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명품이나 처바르고 다니는 꼴이 골이 텅텅 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일 줄이야. 내가 허영심만 가득한 여자를 만났었던 거네. 맞아. 그러니까 꼭 네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 아니다.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결혼을 해? 평생 혼자 살아.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저는 그대로 짐을 챙겨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마자 예비시모에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벌써 마마보이 놈이 제 엄마한테 쪼르르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제대로 끝내야겠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죠.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딴 말을 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더니 훤하다 훤해. 어떻게 저 따위가 내 아들이랑 엮였던 거야? 우리 아들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들고 말이야. 저희 부모님 그런 말 들을 분들 아니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막말하는 교양 없는 분들도 아니고요. 너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네, 맞아요. 이렇게 파혼할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까 그 자식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던데 아주머니야말로 자식 교육 참 잘하셨네요. 말하는 거에 저렴한 티가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네 입으로 파혼 이야기 꺼냈으면 다시는 내 아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늘 매달리는 쪽은 걔였어요.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실래요? 끝까지 저잘났지. 재수없는 것.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 아니 남자친구와 파혼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안달하긴 했었지만 막상 끝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아니라는 걸 진즉부터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소리 듣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두 분은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집안이라는 걸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니? 내 귀한 새끼 그런 집구석에 절대 못 보내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인간들은 평생 내 눈에 띄지 말아야 할 거야. 그 자식한테 우리 집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말했어 봐라. 그 시커먼 속을 감추고 어떻게든 결혼 성사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냐. 그 집안은 복덩이를 차버린 거야. 더 좋은 남자 만나게 될 계기라고 생각하자. 마음 추스를 겸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 든든한 부모님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이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귄 기간이 있다 보니 아예 힘들진 않을 수 없었어요. 여행은 아직 아닌 것 같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부러 몸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힘든 것을 티내지 않고 현실로 돌아가려 했었답니다. 신기하게도 헤어진 직후부터 괜찮은 소개팅 제안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간 저를 좋게 봐주시던 거래처 사장님들도 저희 아빠를 통해서 자리 좀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별도 아니고 파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모두 거절했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흐르니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슬러지더라고요. 조금 과장 보태서 다른 남자를 소개받아도 될 만큼이요.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어졌는데 그 끔찍했던 얼굴을 다시 마주칠 줄이야.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주 불쾌한 얼굴이 비서실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당하게도 예비 시모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는 당연히 똥 씹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일하니? 어머나, 이 회사는 몸집만 컸지 학벌 상관없이 막 받아주는 곳인 모양이네? 너희 사장님 뵈러 왔다. 안내해.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오자마자 사장실로 안내하라는 걸 보니 예비 시모의 공장이 신규 거래처가 된 듯 했어요. 무슨 이런 인연이 있나 싶었죠. 저는 그 아주머니를 사장실로 안내하고는 바로 커피를 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시나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더군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음식에 들어갈 재료를 공급해줄 공장으로 하필 저 여자의 사업체가 선정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제품 품질 확실하고 위생에 철저해서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일구신 회사예요. 그만큼 저희도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품만 좋으면 뭐래. 사람이 덜 되는데. 저는 저런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하는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 앞에 탁 소리가 나도록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눈빛부터 바뀌어선 저를 노려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계약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보란 듯이 사장님은 아빠의 옆구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도 있는데 돌발 행동을 하는 제 모습에 아빠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시는 분인 게냐? 일단 인사부터 하세요. 얼굴은 못 보고 끝났지만 사돈될 분이셨어요. 어머! 둘이! 그제야 저와 아빠의 얼굴을 한 번씩 번갈아 바라보던 예비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군요. 어딜 가든 아빠를 빼다 박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데 왜 바로 못 알아봤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을 일이 벌어지자 예비 시모는 몸을 달달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 내 귀한 딸에게 가방끈이 짧다느니 늙었다느니 그런 막말을 해대신 분이신 모양이군요. 어머, 넌 그걸 고지고대로 집에 말씀드렸어? 제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 여자가 공장 운영한다고 하면 얕보는 사람이 많아서 세게 말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랬어요. 내 딸을 천대한 이유가 고작 그거였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신 줄만 알았으면 좀 더 조심했을 텐데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를 뒀으면 말을 해주지 그랬어. 그걸 말한다고 달라지는 거였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황당하게도 이 자리에서까지 그 아줌마는 남 탓을 해대더군요.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는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 못합니다. 없던 일로 하죠. 어머나, 아무리 그래도 따님 한마디에 계약을 물으시는 건 과한 처사 아닌가요? 양쪽 이야기는 들어보셔야죠. 전 무조건 제 딸을 믿거든요. 저도 제 아들이 최고라고 믿긴 하지만 감싸고만 도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가족 귀한 건 알면서 왜 남의 자식은 귀한 줄 모릅니까? 아주 대단한 말들을 해대셨던데. 저희 아빠는 그 아줌마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 아줌마는 아빠 앞에서 바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주변에서 말하길 처음부터 기 꺾어 놓지 않으면 며느리한테 주도권 뺏긴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그렇게 군 것뿐이에요. 아까는 세게 말하는 게 버릇이라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거죠. 아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억울하네요. 제가 저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그 여자의 연기력은 감탄할 수준이더군요. 하긴 얼마나 예뻐하셨으면 애칭도 붙여주셨습니까? 창창한 나이인 내 딸에게 늙은 년이라니요. 내가 보기엔 늙은 건 그쪽인데 말입니다. 아유,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계약은 원래대로 진행해 주세요. 사돈도 아니고 사돈이 됐을 수도 있었던 사이라 더 어렵겠네요. 저희 아버지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야 빚 보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집 큰일 나요. 제가 그때 실수했던 것까지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한 가족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내가 왜 내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분의 가족들을 배불려 드려야 합니까? 그쪽에게는 우리 회사가 유일한 희망이겠지만 저한테는 다른 선택권이 많습니다. 계약은 다른 회사가 진행하도록 하죠. 도장 찍기 전이라 다행이군요. 그 아줌마는 갑자기 아빠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리고 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네가 네 아버지 좀 설득 좀 해봐. 이렇게 된 건 네 탓도 있잖니. 부모님이 이렇게 건재한 회사를 갖고 계시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응? 애걸복걸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같은 파리가 자꾸만 꼬여대는 통에 우리 딸 어릴 때부터 나가서는 집 이야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제 딸이 아주 잘 자라줬네요. 질 나쁜 인간들 거를 줄도 아는 눈도 생겼고. 제 생각은 바뀌지 않으니 그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사돈 될 수도 있었던 사이인데 너무 남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애들이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그때 제 얼굴 보기 민망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여자는 본인 아들놈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를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생각이 틀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리고 사돈이라뇨? 말 가려서 하세요. 내 잘난 딸보다 한참 모자란 놈 사이로 받아달라는 거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많이 배웠어요. 맞선 시장에 내놓으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니까요. 아들 욕을 하니 무릎을 꿇는 와중에도 발끈하더군요. 그럼 입맛에 맞는 며느리들 거기서 골라서 들이시면 되겠네요. 아유, 그걸 또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들이 부족하게 보이시긴 할 거예요. 원래 부모들이 내 새끼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도 다녀요. 나쁜 조건 아니라고 맞선 이야기 꺼낸 것 뿐이에요. 아, 이제야 왜 고졸고졸 그러셨는지 알겠네요. 4년제 대기업 나왔으니 고졸 며느리가 싫으셨던 거군요. 우리 아빠에게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히는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울상이 된 그 아줌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세게 했어요. 자꾸 제가 진심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해보자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렇지 저 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몸에서부터 귀티가 잘잘 흐르잖아요. 얘야, 내가 어떻게 잘해줬었는지 네가 잘 알 거 아니야. 응? 말씀 좀 드려봐. 그 아줌마는 저에게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듯이 눈치를 주더군요. 정말 상종 못할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그게 예뻐해 주신 거였어요? 하, 2번 예뻐해 주셨다가는 정말 큰일 났겠네요.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 어? 내가 이제 잘할게. 아니, 내 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죽은 듯이 살 테니까 너희들이 잘 살아. 저희 이미 헤어졌어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너는 마음이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은 아직도 너만한 여자 없다고 매일 술 마시고 밤마다 운다. 내가 문제였지. 너희는 좋았잖니.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안 될까?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 한 번씩은 해.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둘이 결혼해. 자꾸 이상한 제안을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참지 못한 아빠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딸 무시할 땐 언제고 무슨 결혼입니까? 나는 집안 차이, 수준 차이 나는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딸이 결혼한다고 해도 내가 허락 안 합니다. 내 집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일 거고요. 애들 둘은 좋다는데 어른들끼리 시킨다 만다고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해서 2사람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일에서 손 떼야죠. 저도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아주머니 아들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요. 자꾸 아주머니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만두세요. 어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가스라이팅?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해. 내가 내 아들을 조종이라도 한다는 소리야? 얘가 한순간에 멀쩡한 애를 왜 마마보이로 만들어? 사돈어른 보세요. 이게 제 문제만은 아니라니까요. 술이라도 먹고 온 걸까요? 이 아줌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라도 하는 건지 사과와 시비를 반복했죠. 아무래도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 상대하기 어려운 인간이었습니다. 제발 그 사돈이란 말 좀 그만두세요. 누가 들으면 이 애들 진짜 결혼이라도 하는 줄 알겠습니다.
전 애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죠. 어른 싸움에 등 터진 격이잖아요. 나도 내 딸을 천대하지만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설득하는 슈닝이라도 했겠죠.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아이를 함부로 대했을 땐 대가를 치를 각오도 했어야죠. 본인 아들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건 사장님 따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지금 보니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계약이라도 좀 다시 이야기해봐요. 네? 사람 가려가며 태도 바뀌는 걸 자랑이라고 떠들어요?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불쾌하니까. 사장님 제발요, 제발. 이러시면 우리 집 정말 망해요. 다 길거리에 나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합니까? 그리고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 무릎 꿇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게 진심으로 안 느껴지신다면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쪽과 더 이야기 나눌 게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집안 망하는 건 둘째치고 저희 아버지 잘못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고 느꼈는지 그 아줌마는 저희 아빠를 협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게 내 탓이에요? 그쪽이 행실을 똑바로 안 하고 다녔던 걸 나보고 어쩌란 소립니까? 차비서, 이 사람 끌어내! 아빠의 한마디에 차비서님이 다가와 아줌마의 팔을 붙들었어요. 또 표정부터 바뀌더군요. 저는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계약금으로 들어올 돈 이미 다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사채까지 써도 빚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그거 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죽으라면 죽으란 신용도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당장 데리고 나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너희 아버지 좀 설득해 좀 해봐. 우리 집 진짜 끝이야. 우리 식구들 이 공장 하나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빨리 끌어내지 않고 뭐해? 나쁜 자식들. 돈 좀 있다고 더럽게 유세네. 너희 이거 살인이야. 내가 너희들 싹 다 콩밥 먹일 거야. 이거 나요. 이거 나. 그 아줌마는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본인 잘났다고 떵떵거리더니 우리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저희에게 싹싹 빌던 모습이 속이 다 시원했어요. 결혼까지 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상이 좋은 격이었어요. 그 후에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 놈도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나 자기랑 그렇게 되고 진짜 후회 많이 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술로 지새웠다고. 나 자기 없으면 진짜 못 살아.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래? 강릉에서 때리려고 했던 건 술에 너무 취해서 한 실수였어. 실수로라도 사람은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알겠다. 맞아. 내가 잘못한 건 맞지. 나 네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혹시 너희 엄마가 나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어떻게 너희 엄마가 했던 말이랑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 아직도 그 소리야?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게 걸리는 거면 결혼하고 엄마랑 영 끊을게. 개가 똥을 끊는다는 소리를 믿고 말지. 내가 장담하는데 넌 절대 너희 엄마 못 끊어. 네가 불안할걸? 앞으로도 평생 엄마랑 살아.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그럼 자기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할아버지 공장이랑 하려던 계약 진행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잖아. 우리 그거 하나 믿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해서 집도 샀단 말이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 잘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겠네. 너도 알다시피 직장인 월급이 거기서 거기잖아. 그 돈으로는 빚 절대 못 갚는다니까 이러는 거지. 그건 네 사정 아닐까?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어? 그 자식은 제 손을 덥석 쥐기까지 했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더러운 기분에 바로 손을 뿌리쳤죠. 도와주긴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꺼져줄래? 또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여태껏 화를 꾹꾹 참던 그놈은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 말에 욱하더라고요. 이젠 협박까지 해? 너 부모 하나 잘나서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나이 처먹고 부모님 믿고 설치는 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거 쪽팔린 거야. 그리고 돈이 좀 많으면 뭐래? 인간이 돼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유세 떠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냐? 내가 언제 너희 엄마라고 그랬어? 발끈하는 거 보니까 좀 찔리나 보다? 와, 그렇게 착한 척을 해대더니 이게 네 본 모습이구나. 그동안 우리 엄마 욕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그럼 파혼까지 한마당에 내가 예의라도 차려주길 바라니? 그 아줌마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야, 너희 부모님 아주 대단한 딸을 두셨다. 너희 엄마는 너 같은 애 낳고 좋다고 미역국 챙겨 먹었겠지? 저는 쓰레기 같은 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놈의 뺨을 날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내가 보기엔 네가 우리 엄마 욕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넌 아직도 내가 너한테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알려준 거야. 내 눈에 너 남자가 아니라 스토커로밖에 안 보여.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꼭 돌려받게 될 거야. 황당하게도 쓰레기 같은 놈은 그게 마지막인 것처럼 사라져 놓고는 몇 번을 더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우리 엄마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대. 어?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그만 좀 해줄래? 내가 잘할게. 딱 한 번만 기회 좀 줘. 우리가 사귄 게 얼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저번처럼 네 뺨이라도 때려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네 화가 풀린다면 화 풀릴 때까지 나 때려. 그리고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해 자기야. 지금 생각해봐도 앞으로도 그만큼 뻔뻔한 인간은 만나지 못할 듯 싶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자식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계속 찾아올 때마다 신고하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느껴졌는지 그제야 발길을 뚝 끊더군요.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그렇게 저한테 매달렸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저희 아빠의 회사와의 계약만 믿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서 경악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전 재산을 처분해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거리에 나앉게 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 자식 회사로까지 자꾸만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통에 그 잘난 대기업을 스스로 그만두고 막노동을 뛰며 생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더니 본인 스스로 아들 인생을 망친 꼴이었죠. 헤어지고 한동안은 제법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자식이 당하는 모습이 고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저는 새로운 시작을 외치며 홀가분하게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저희 아빠와 닮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남자여서 푹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첫눈에 반해서 섣불리 시작했다가 크게 되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남편을 조금 힘들게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때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고맙게도 남편은 그 모든 것을 기다려줬답니다. 식성부터 취향까지 꼭 닮은 저희는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특히나 전 남자친구 농가는 하나하나가 어려웠던 결혼이 술술 풀렸답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시부모님은 저를 복덩이 며느리라고 불러주실 정도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저희 부모님과도 잘 맞으셔서
양가가 모여서 여행을 다니기도 한답니다. 달콤한 신혼 1년을 보내자마자 저희에겐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지금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행복해서 하루하루가 꿈처럼 느껴질 정도랍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